집합건물 해결사 멘토 전현진입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질문들 중에서 이제 그 관리단이 조직되어서 여러분들 소송이 이렇게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꼭 해야 될 소송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 소송에서 구체적인 절차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겁니다. 지금 제가 이 부분은 오래전에 제가 이렇게 좀 작성해서 그 필요한 분들에게 이 도움을 좀 드렸는데, 제가 알려드리는 요 부분은 있죠. 실전에서 일어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더 상세한 부분을 좀 더 알고 싶다면 여러분들이 그 민사소송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더 책을 좀 더 참조를 하시면 될 겁니다. 우선적으로 여러분들 지금 법률에서는 여러분들이 민사법이 있죠. 민사법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과 개인 또는 개인과 회사의 권리, 의무와 절차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형사법도 있죠. 개인과 개인이라든지 개인과 회사의 범죄와 절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공법이라는 것은 개인과 지방자치 또는 국가 관계에 대해서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법률은 그 민사법과 형사법 그리고 공법을 통칭해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민사법에 쓰는 여러분들이 민법, 그 민법은 실체법으로서 권리와 의무 관계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상법은 영리 목적을 가지고 있는 이게 법인 또는 개인이라든지 이렇게 권리와 의무 관계에 규정되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사소송법은 절차법이죠. 그래서 민사소송에서 확정 판결을 난 이후에 민사집행법까지 포함해서 우리는 민사법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민사소송의 절차에 대해서 알고 싶다, 이렇게 해서 좀 들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 특별법 우정 원칙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법에서는 일반적으로 소멸시효가 통상 10년입니다. 그런데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관리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소멸시효는 3년으로 되어져 있죠. 그래서 이러한 특별법의 기준으로 한 소멸시효가 우선으로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좀 빨리 좀 넘어갈게요. 법률 관계의 발생은 계약과 그리고 불법 행위 이 두 가지로 법률 관계가 발생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여기서부터는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4-1번부터 여러분들이 쭉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들어갈 겁니다. 자, 먼저 제1심 법원인데요. 여러분들 1심, 2심, 3심이 있지 않습니까? 제1심 법원에서 여러분들 단독 사건, 자, 여러분들 속과 청구 금액이 2억 원 이하인 사건에서는 요 단독 사건으로 들어갑니다. 판사 한 명이 사건을 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속과 청구 금액이 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합의 사건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것도 단독이냐 합의냐, 여러분들 이런 부분을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소송이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먼저 속가가 얼마냐 이걸 좀 따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두 번째 사건 번호가 있습니다. 사건 번호는 제일 첫 번째는 법원 이름이 나오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접수년도, 그 다음 사건 구분, 이렇게 지금 나옵니다. 그렇게 나오고, 그 다음 접수번호, 그 다음 사건명,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법원 이름이나 접수연도보다 사건 구분이 있거든요. 다, 땡, 나, 땡, 다, 땡,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다 해가지고 나오는 것은 1심 단독을 이야기합니다. 나 해가지고 뭐가 나오는 것은 1심 합의부 또는 2심을 말하는 겁니다. 다 해가지고 땡 나오는 거는 전부 다 대법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건 구분을 좀 유심히 보십시오. 나는 1심이고 나는 1심 합의부라든지 2심 다 들어온 것은 대법원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형사사건 같은 경우는 고 들어가는 것은 1심 단독이고 노 들어가는 것은 1심 합의부나 2심, 도 들어가는 대법원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좀 알고 들어가 줘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그 과정을 알고 싶으면 대법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대국민 서비스 정보 사건 검색 쪽으로 여러분들이 들어가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치면 대법원 홈페이지가 여러분들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나의 사건 검색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여기 쭉 나오죠. 어떤 법원인지도 쭉 나올 거고 여기서 여러분들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이렇게 쭉 찾아보면 열어놓을 거고 사건 번호 넣고 당사자 넣고 이렇게 쭉 치면 어떻게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판례 검색입니다. 판례 검색. 판례 검색은 여러분들 법제처에 있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법제처 이렇게 치시면 이렇게 법제처에 있는 국가법령 여기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여기 가보시면 필요한 법령을 알고 싶으면 여기 치시면 되고 요 판례 해석 있죠. 요구에서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여기에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판결 전에 여러분들 판결 전까지의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제 소송 들어갈 때 원고가 있고 피고 그리고 소송 대리인이 있죠. 소송 대리인은 여러분들 변호사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여러분들 직계 존 비속 중에서 여러분들 될 수도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이 변호사를 이야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그 다음 민사소송의 당사자는 당연히 여러분들 원고와 피고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원고 측에서 이렇게 소장을 집어넣습니다. 그렇죠. 소장을 이렇게 탁 넣으면 소장에는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느냐 하면 사건 이렇게 사건 번호 나오고 있죠. 사건 번호. 두 번째로는 원고의 주소지하고 이름하고 이런 것이 나오고 피고의 주소지하고 이름 나오고 법률 관계의 발생 부분이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서 임금 등의 청구의 소 해가 간단하게 이제 찍힙니다. 그 다음에 청구 취지입니다. 청구 취지는 원하는 결론을 먼저 내린다는 겁니다. 이렇게 두 갈씩입니다. 원하는 결론을 먼저 내리고 이 청구 취지에 맞춰서 청구 원인, 자, 왜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됐는지, 이런 돈을 달라, 뭐 피해를 받았기 때문에 돈을 달라든지 아니면은 뭐 어떤 그 명도를 해달라든지 이렇게 한 다음에 그 원인을 청구 원인에다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입증 방법 그리고 첨부 서류 들어가는 거죠. 뭐 첨부 서류에는 위 입증 방법의 각 두통이라든지 영주필 확인서라든지 송달료 납부서 소장 부분 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원고 이름 들어가고 땡땡땡 어떤 뭐 여러분들 서울 그 중앙지방법원 뭐 기준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마지막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비곡 속에서 답변서가 들어가거든. 답변서도 유사하게 사건 번호 들어가고 원고 피고 법률 관계 발생했던 부분 그 청구 취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청구 취지에 대한 답변. 답변도 원하는 결론을 먼저 내리는 겁니다. 이제도. 그런데 결론을 내리는데 이게 부인, 다시 말해서 원고 주장 자체, 여기에는 원고에 있는 청구 취지 주장 자체를 아예 부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부인이라고 하는 거고, 아니면 그 피고 측에 있는 그 답변서에 항변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냐면 원고 주장을 청구 취지에 있는 원고 주장을 일단은 인정하지만 다른 이유로 지금 부정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러한 청구 취지에 대한 답변에 대한 왜 이러한 결론을 내가 내리게 됐는 이 청구 원인과 그 다음 입증 방법, 첨부 서류, 피고 이름, 법원 기준 이렇게 해서 들어간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자 그리고 나면 있죠 여러분들 변론기일이 통지서가 옵니다. 변론기 통지서
원고 측하고 피고 측에서 이렇게 소장 내고 답변서 내고 나면 변론기일 통지서가 법원에서 이렇게 날라오면 당사자 또는 소송 대리인이 출석하십시오. 언제 언제 이렇게 합니다. 법원에서.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제 변론을 하는 거죠. 변론을 하는데 법원을 통해서 원고 소장 두 번 또는 답변서 두 번이 이렇게 오는 거죠. 이렇게 복사본이 온다 이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변론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원고와 피고가 싸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원고와 피고가 싸우는 게 아니고 원고와 피고가 누구? 법원을 통해서 싸우는 것이니까 원고도 법원한테 판사한테 이렇게 주장을 말해야 되고 피고도 판사한테 이야기를 해서 자기의 주장을 그 근거를 잘 되어서 주장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거기에 따라서 나름대로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변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변론주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주장을 하고 증거를 제출할 것인지를 모두 우리가 당사자에게 맡기는 겁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민사에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주장하시고자 하는 부분은 여러분들 원고 측이든 피고 측에서 꼼꼼하게 정리하셔가지고 판사는 전혀 있죠. 거기에 대해 관여를 안 합니다. 그러면 자기의 주장을 반드시 있죠. 잘 이렇게 정리해서 주장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의 주장 책임이라든지 자백의 구속력, 증거 신청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원고 측이나 피고 측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요 사실의 주장 책임인데, 자, 요거 무슨 말이냐면, 주요 사실. 예를 들면, 어떤 민법 제 750조에 보면, 자, 불법 행위가 있습니다. 불법 행위. 그렇게, 법률에 근거해가지고, 그 요건 사실에 대해서 주장에 대한 주장을 하시는 부분은 그 주요 사실의 주장 특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판사님께서는 이 부분을 주요 사실의 주장 책임을 위주로 본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이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간접 사실의 주장 책임 있죠. 주요 사실이 아니고 뭐 보통 이렇게 어떤 경위로 해가지고 돈을 빌려달라 해서 내가 빌려주기 싫었는데 어쩔 수 없이 딱하게 보여서 뭐가 빌려주게 됐고 뭐 이런 이 경위라든지 내력 이런 거 있죠. 이런 것은 주요 사실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판사님께서 이걸 전혀 있죠. 요거 판단의 근거는 되지는 않지만 주요 사실을 추인하는데 나중에 주요 사실을 이게 좀 더 명확하게 보는데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명확하게 보이는데 그래서 법원의 주장과는 달리 판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나름대로 적어도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주요 사실에 도움이 되는 형태의 간접 사실의 주장 책임은 괜찮지만 주요 사실의 주장 책임에 도움이 전혀 안 되는 배치되는 모순된 형태의 간접 사실을 주장 책임하시는 부분은 하등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점은 좀 조심하시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변론 도서가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변론기일 통지 소면하면 여러분들 원고 측, 피고 측에서 법원에 이렇게 참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참석을 해서 변론을 지금 하게 되거든요. 변론을 하면 거기에 있는 우리 주무관님이 있습니다. 판사님이 있고 바로 밑에 앉아서 주무관님이 딱 앉아서 뭐 컴퓨터로 뭘 이렇게 보시든지 아니면 이렇게 막 적고 있습니다. 주무관님이 있죠. 변론기일에 참석하면 이렇게 변론 도서를 작성합니다. 당일날 어떤 형태로 말을 하고 있는지 원고 측, 피고 측에서 그래서 그거를 잘 적어서 변론 도서를 딱 작성해 놨습니다. 여러분들. 그것도 여러분 다음에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변론의 속행이라고 있습니다. 변론의 속행. 변론의 속행이라는 것은 여러분 자주 나옵니다. 나의 사건 번호 검색 들어가면 속행 이런 부분이 자주 등장하니까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법원으로서는 있죠. 그날 변론만 가지고는
이렇게 판단하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일단 그날에 있는 변론기일은 마무리하고 있죠. 법원에서 한 번 더 변론기일을 잡아서 계속 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판사께서 이제 판단하기가 아직까지 곤란하고 여러 가지 형태로 원고 측, 피고 측에 있는 서로의 그 주장을 좀 더 하라는 겁니다. 해서 좀 더 판단해 보겠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실질적으로 서면을 통해서 공방기를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변론의 속행이라는 부분에 들어오면 있죠. 1차 변론기일 있고 2차 변론기일, 3차 변론 이런 식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속행을 한다 말은 좀 더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더 줘서 있죠. 판사가 이게 명확하게 판단을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속행의 의미를 좀 아시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준비서면이라는 말을 자주 등장합니다. 준비서면. 이게 변론을 준비하기 위한 서면을 준비서면이라 하는 겁니다. 뭐죠? 그 변론길 날에 이렇게 원고 측, 피고 측이 왔을 때 그때 변론을 하기 위해서 준비서면을 한다는 거, 작성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준비서면도 있죠. 소장과 답변서 형태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보통은 우리가 원고 측에 소장을 넣으면 그러면 피고 측에서 답변서 넣고 그 다음에 다시 원고 측에서 답변서 부분을 피고 측의 답변서 부분을 송달받은 원고 측에서 그 내용을 반박하기 위해서 변론기일 날에 미리 그 서면을 작성하는 것을 우리는 보통 준비서면이다 이렇게 아시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이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처분권주의입니다. 처분권주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것도 자주 등장하는데, 그 절차가 개시되는 거, 그리고 언제 여러분들 소장을 넣을지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판단한다는 겁니다. 원고 측에서. 그 다음에 심판의 대상과 범위, 청구 취지 있죠, 청구 취지. 그걸 대상과 범위를 어느 범위까지 정하는지도 판사가 판단하는 게 판사님께서 물론 나중에 판단을 하겠지만 대상과 범위를 지정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절차의 종결도 여러분들이 하는 겁니다. 소를 취할지 이런 것들. 소의 취하라고 하는 것은 소재기 효과가 소멸적으로 소급적으로 소멸하면 승패가 없는 겁니다. 원고 측에서 다시 말해서 피고 측에서 원고 측에서 소송을 했고 그렇게 피고와 서로 공방을 하는 과정에 그냥 원고 측에서 소를 치유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경우는 그 승패가 없는 겁니다. 원고 측에서 보는 겁니다. 제가 말하는 건 그래서 또 이런 경우도 있고 절차의 종결에서는 그다음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고 스스로가 인정해서 원고 패소되는 경우를 포기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인락이라는 말도 씁니다. 자, 인락은 뭐냐면 피고 스스로가 인정해서 원고가 승소하는 경우. 그 다음에 화해는 당사자가 서로 양보해서 원고가 일부 승소하는 이 순서로 당사자에게 맡긴다. 자, 처분권주의는 그래서 그 원고 측이나 피고 측 당사자에게 맡긴다. 이걸 우리는 처분권주의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이 부분에 중요한 것은 소외치화라고 하는 부분, 소외치화. 이 부분은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됩니다. 소외치화. 요거 자주 등장합니다. 이런 원고 측에서 소를 치화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원고 측에서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이 포기하는 경우는 원고 패소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피고 측에서 지금 그냥 인정하는 경우, 그게 인락이라고 하는 겁니다. 화해는 양측에서 조금 양보하는 경우, 용어는 여러분들 좀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 다음, 증거조사 절차가 되겠는데요. 증거조사 절차는 당사자의 증거 신청에 따라, 당사자는 원고와 피고 측에서 말하는 겁니다. 당사자의 증거 신청에 따라서 법원이 증거 조사를 하게 되는 것을 증거 조사 절차라고 합니다. 그래서 증거 신청은 그 신청 문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정으로 신청하는 경우 있고요. 서정 신청, 증거 신청하는데 여러분들 각종 기관 녹음 파일이라든지 각종 여러분들 그 내용 증명서라든지 이런 것을 서정 신청이라 하는 겁니다. 증거 신청에. 어떤 경우는 있죠. 여러분들이 증거 자료는 없고
어떤 각 행정기관이라든지 관공서, 은행에 서류가 있을 때는 문서 송부 촉탁 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서 송부 촉탁 신청을 법원에 하는 겁니다. 그럼 법원에서 그 각 관공서, 은행이라든지 각 기관에다가 요 신청을 해서 받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또 정인신문 신청도 가능하고요. 그다음 감정 신청이 또 가능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자, 요게 증거 조사 절차가 이렇게 되고요. 증거 신청하고 그다음 증거를 이렇게 신청한 요 내용을 바탕으로 조사가 들어간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변론기일을 종결 이후에는 선고기일을 알려줍니다. 변론기일이 만약에 끝나게 되면 변론을 종결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려주십니다. 종결하겠습니다라고 하면 그러면 종결한다는 말은 지금까지 변론했던 걸 가지고 그 증거 자료를 가지고 판단을 해서 선고기일 날에 알려준다 이겁니다. 여기까지 되겠죠, 여러분들? 조금 빨리 할게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용어에서 여러분들 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판결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판결. 판결은 원고 청구에 대한 법원의 재판입니다. 청구 취지에 따른 법원의 재판을 하는 겁니다. 그걸 판결이라고 하는 거고요. 결정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결정이란 말도 여러분들 자주 들릴 겁니다. 나중에. 소송 절차에 관한 법원의 재판입니다. 예를 들면 소송 과정에서 정의 신청을 허가해 달라 이렇게 했을 때 허가 또는 기각하는 이런 결정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부분은. 그 다음에 그런데 이거는 결정은 있죠. 법원의 재판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소송 절차에 관한 법관의 그 판사의 재판은 판사가 절차에 대해서 이렇게 허가 또는 허가를 안 해준다 이런 게 있을 때는 명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만 여러분들이 알고는 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판결에서는 3원칙이 있습니다. 판결의 3원칙은 자유심증주의가 되고 자유심증, 그 다음 처분권주의, 직접주의 이렇게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아까 했던 이야기를 똑같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직접주의인데 변론에 관여한 법관이 반드시 하는 겁니다. 요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계신 하부이부든 아니면 단독이든 그 판사께서 판결을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판결의 종류는 있죠. 여러분들 청구에 대해서 인용하는 거, 그다음 청구에 기각하는 거, 청구 일부 인용 했던 부분, 각하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 각하라고 하는 부분은 소재기 자체가 부적합한 겁니다. 법적 실익이 전혀 없는 경우, 예를 들어서 뭐 예전에 있죠. 여러분 도롱뇽과 친구들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산에 어떤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 공사를 그 도로를 닦기 위해서 공사를 하는데 그 도롱뇽이 전부 다 진짜 어, 이제 피해를 입겠죠. 그러니까 이게 인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도롱뇽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소를 제기했다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원고 자체로서의 어떤 자격 요건이 안 된다라고 해서 각하하는 거죠. 이렇게 각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소송을 할 때 여러분들이 특히 돈 문제와 관련돼 가지고는 제3자가 있죠. 당사자가 아닌데 제3자가 소송을 한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하면 안 되죠. 각각 사유가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판결 종류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판결을 나중에 합니다. 그래서 판결서에는 사건 번호 나오고 원고, 피고 나오고 변론 종결 딱 찍힙니다. 그 다음에 판결 선고일 딱 나오고 주문, 자, 이거 중요합니다. 주문이 나옵니다. 주문. 원고 측의 청구 취지에서 인용할 부분에 대한 결론을 내린 거. 그래서 주문을 먼저 보셔야 됩니다. 판결서를 딱 받으면 주문입니다.
청구 취지에서 인용할 부분에 대한 결론을 먼저 내리고 청구의 취지죠. 요거는 원고 측에서의 이 청구 취지. 그래서 여러분들 주문하고 청구의 취지를 딱 1대1로 딱 보십시오. 1대1로 딱 여러분들 둘 다를 꼼꼼히 살펴보고 청구 취지 모두 다 인용해 준 건지 아니면 일부만 인용해 준 건지 이제 그런 부분을 보셔야 됩니다. 아시죠? 그래서 이 전문에서 인용해준 부분, 인용해주지 않은 부분은 이유가 나오고, 그래서 마지막 결론이 나온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반드시 중요한 것은 판결서에는 주문을 먼저 보시고, 주문 다음에 청구 취지가 있다는 겁니다. 청구 취지. 그래서 요 두 개를 보는데, 여러분도 원고 측의 청구 취지에 전부 다 인용이 된 건지, 안 된 건지를 주문하고 탁탁 1대1로 이렇게 서로 매칭을 해보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판결 선고 날에 민사는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형사사건은 반드시 피고는 나가야 됩니다. 이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 사건을 해본 사람은 알 텐데, 저도 예전에, 어떤 관리업체라든지 이상관리업체 있죠. 그래서 형사고소를 해서, 그러니까 물론 나중 무혐의를 받았지만, 저는 갔는데 몇몇 분들 중에서는 나오지가 않았다고. 그래서 판사가 굉장히 뭐라고 그랬었습니다.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형사사건은 반드시 피고는 반드시 가야 됩니다. 그 화해와 조정, 이제 요 부분 좀 여러분들한테 좀 알려드릴게요. 요 부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당사자가 있죠. 당사자가 있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화해를 하는 게 더 좋습니다. 이렇게 소송이 들어왔더라도 그래서 당사자가 협의를 해서 화해를 하게 되면 이제 판사님께 말씀드리면 화해 조서를 이렇게 딱 꾸며서 화해 조항을 넣고 그다음에 청구의 표시에 청구 취지하고 청구원이 이렇게 넣습니다. 당사자가 화해 조서를 하는 경우도 있고 법원에서 화해 공고라고 합니다. 이거는 법원에서 너희들 화해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 화해 공고. 이것은 화해 조항 이렇게 하고 결정사항 이렇게 적혀 있고 청구의 표시에서 청구 취지하고 청구원이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법원에서 조정 해부를 합니다. 조정 아시죠? 조정 해부 이후에 조정 도서도 조정 조항 이렇게 나오고 청구의 표시해가 청구 취지하고 청구원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법원이 조정 해부 이후에 조정에 가름하는 결정도 합니다. 조정 판사가 적당한 조정안을 제시하고 있죠. 그 따르라는 결정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또 합니다. 그래서 화해와 조정으로도 가능한 부분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겠죠. 그 다음에 판결 이후에 있죠. 원고나 피고가 상소할 수가 있습니다. 상소는 반드시 있죠. 여러분들 상소는 반드시 1심 법원에 제출해야 됩니다. 상소를 하는 부분은 뭐더라고요? 상소는 반드시 1심 법원, 그러니까 1심에서 판결이 나와서 여기에 대해서 상소를 하는 부분이 있으면 2심 법원에다가 그 제출하는 게 아니고 상소를 1심 법원에 제출을 해서 2심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2심에서도 만약에 끝나고는 대법원에 넘어갈 때도 2심 법원에 넣는 겁니다. 요 사항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다음 그 2심 법원에서는 1심도 그렇고 2심 법원에서도 사실 오해와 법리 오해를 모두 있죠. 판단한다는 겁니다. 사실과 법리 모두를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용을 하는 경우 있고요. 인용. 그러니까 1심 법원에서에 대해서 인용하는 경우가 있고 또는 기가 각가로 판결 선고합니다. 그러니까 3심에서는 반드시 법리 심리만 한다는 겁니다. 법리 심리. 그 법률에서의 심리를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만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고 이유가 인정되면은 상고한 사람, 그게 2심에서 상고한 부분이 이유가 인정되면은 파기 결정을 내립니다. 인정되면 이런 일을 일으키니까 상고합니다라고 해가지고 청구 취지를 넣었겠죠. 그러면은 여기다 파기 결정, 인정되면 파기 결정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게 파기 환송 이런 말도 여러분들 다 들어봤을 겁니다. 신문이나 이런데 파기 환송은 그, 판결한 그 2심 법원에 있죠. 2심 법원에서 잘못되었으니까 너희들, 대법원에서
다시 판단해라 라고 하는 거죠. 2심 법원이 너희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판결했던 2심 법원에다가 다시 판결을 너희들이 다시 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너희들이 법리 오해를 했으니 다시 해서 판결을 하거라 라고 하는 거고, 파기이송이라는 부분도 있죠. 파기이송은 판결한 2심 법원이 아닌 다른 법원에다가 이송해서 다시 판결을 하거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파기자판은 좀 드문데 대법원에서 직접 결론을 내려버리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파기자판이라고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기판력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도 자주 등장하는 요구니까요. 기판력은 판결 선고 이후에 상소 기간이 넘기면 어떤 기간이 있습니다. 상소할 수 있는 기간. 이 넘겨지면 판결이 확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확정된 판결에 대해서 당사자들은 나중에 다른 소리를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확정된 판결을 말하는 겁니다. 상소를 하든지, 그런데 상소기간을 넘기면 확정 판결이 된 겁니다. 이걸 우리는 기판력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판력. 그래서 객관적 범위는 청구 취지 범위에서만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있어. 객관적 범위다, 기판적 객관적 범위다 이런 거 청구 취지 범위에서만. 주관적 범위는 당사자의 한해서 있죠. 기판력이 미친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기판력에서 객관적 범위냐 이런 말은 여러분들 가끔 이걸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청구 취지 범위다 이 말을 갖다 객관적 범위라, 주관적 범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판결이 기판력이 나온 거 판결이 이제 결과 나오고 상소를 하지도 않았다면 그 당사자 원고와 피고에만 판결에 대한 효력이 미친다 이는 겁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다른 분들은 그 어떤 유사한 사건이 있다면 다시 소송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꼭 해야 된다면. 자, 그 다음에 확정 판결 이후에 있죠. 확정 판결이 됐다. 아까 기판력으로도 확정 판결 이후에 여러분들 이거 잘 알아야 됩니다. 확정 판결이 되고 난 이후에는 있죠. 원고 피고가 아니고 뭐가 되죠? 민사소송에는 채권자 채무자 이런 관계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채권과 채무의 관계는 그거는 우리는 확정적인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채권 채무에 돈을 빌려줬다 이렇게 여러분들 채권 채무 여러분들이 그러한 여기 서면을 적죠 있죠. 그러면 그 서면을 적은 것은 법원에서 있죠.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아직까지 그렇죠. 확정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채권 채무 관계다고 함부로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판결에서는. 그래서 판결을 받고 났을 때 우리는 채권자와 채무자라는 겁니다. 아까 원고 피고 이런 관계가 아니고 이제 채권과 채무 관계가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확정 판결 이후에는 채권 채무 관계가 생기면서 이제 여러분들 기판력에 있는 판결을 그걸 법원을 바탕으로 해서 그 법원을 바탕으로 해서 바로 강제 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 강제 집행은 법원에서 하게 되면 압류라든지 강제 갱면이 하는 말이 여러분들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래서 확정 판결 이후에 채권 채무 관계가 생기는 것이죠. 자, 그래서 부동산 강제 경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쩔 수 없이 채권자 입장에서는 강제 경매를 할 수밖에 없을 때는 부동산 강제 경매 신청을 하게 되는데 그 신청서에 보면 채권자 있고 채무자 그리고 경매할 부동산 표시해주고 청구 금액에 표시해주고 집행권원의 표시, 집행권원이 아까 기판력을 판결받은 그 법원에 있는 판결서가 되는 겁니다. 집행권원의 표시를 딱 해주면 됩니다. 넣어가지고. 그런데 이러한 우리가 보통 집행권원을 받는 것보다는 채권 채무관계 가장 좋은 방법은 굳이 법원을 거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죠. 아니면 법원을 거치더라도 아주 미리 간단하게 거쳐놓는 게 좋겠죠. 그래서 판결 없이 담보권 실행을 통한 강제 집행은 저당권 설정하는 것도 있고요. 여러분들 은행이 건저당 설정 많이 하죠.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저번에 제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유튜브에 보시면 있을 겁니다. 재소전 화해 조수를 하는 방법이 있고, 요 채권에 대해서만 들어간다 했죠.
통탁을 하는 방법도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요 정도면 여러분들이 전반적으로 민사소송에 대한 구체적 절차를 여러분들 말씀드린 건데,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제가 또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들한테, 자, 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께 있죠. 여기 좀 적으면서 좀 이야기를 할까 싶네요. 적으면서 이 부분은 꼭 여러분들한테 좀 당부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조금 화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뭐냐면 어떤 분들 중에서 관리단에 있는 소유자분들 중에서 공용 부분을 예를 들어서 무단을 훼손한 경우가 있습니다. 무단 훼손한 경우가 있어요. 이걸 가지고 자기들이 잘못된 걸 가지고 와서 재보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은 이거를 해줄 수 있느냐. 왜? 상대편에서 이렇게 소유자분들 중에서 먼저 소송이 걸어왔다는 거예요. 소송이 왔을 때 소송을 왔어요. 확실하게 무단훼손을 한 거예요. 이 부분은. 이게 애매한 경우는 상관없는데, 애매한 경우는 이걸 어떻게 제가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 확실하게 들어와서 구분 소유자 중에서 이렇게 무단 훼손을 해가지고 소송이 들어와 버렸어.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죠? 어떻게 그러면은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방법이 없다고요.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가장 아주 유명한 법무법인에 가시더라도 이거는 방법이 없다고요, 여러분들. 그건 누구 잘못입니까? 여러분들의 무지로 인해서 생긴 거라고, 무지로 인해서. 그래서 제가 굉장히 화를 내거든요, 이런 부분은. 왜 얘가 화를 내겠습니까? 여러분들 잘못하신 건 인정하지 못하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무슨 어떤 이유 때문에, 뭐 때문에, 어떻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물론, 개인의 어떤 사리사욕을 위해서 한 게 아니고, 그 공동체 모두의 이익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본인의 취지는 이해는 되겠는데 그 건물이 본인 건 아니잖아요. 당신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 하는 겁니다. 그럴 때는 좀 알고 하시라는 겁니다. 알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하죠. 제대로 알고 해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특히 나이 든 사람들 중에서 자기가 과거에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대요. 그런 사람일수록 여러분들이 더 겸손해지고 더 여러분들이 전문가를 찾아보고 아니면 본인이 더 잘 알아야 되는데 이 세상에 있는 이게 지구에 있는 큰 세상은 굉장히 큰데 그 닭장에 아마도 어떤 기업체에 있는 그 닭장에 있은 것이 뭐가 큰 세상인 줄 알고 있죠.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여러분들한테 왜 이렇게 싫은 소리를 계속 하느냐면 제대로 하시라는 제대로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방법이 없다는 그래서 방법 딱 한 가지는 뭡니까? 이렇게 됐을 때는 그렇죠. 그 원고 측에서 소송을 한 분한테 가셔가지고 화해를 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화해를 하든지 조정을 하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화해는 당사자끼리 하는 걸 했죠 아까. 그 다음에 조정을 하시라는 겁니다. 법원을 통해서 조정을 반드시 하시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해드릴까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은 굉장히 여러분들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한 가지. 두 번째로는 또 뭐냐면 소송은 또 뭐랬습니까? 소송은 음, 소송은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랬죠. 함부로 하면 안 된다. 그 언제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이 있죠. 여러분이 제대로 먼저 알고 난 뒤에 전략을 수립하고 그리고 변호사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거꾸로 하고 있다고요. 변호사한테 찾아가면 다 해줄 줄 아는데 여러분들이 그분은 그 소송 대리인이라니까요. 어떤 한 사건에 대한 소송 대리를 해주는 것뿐이지 전체 전략을 수립하고 이런 게 아니라고요. 그 모르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는 부분도 그 어부스는 드리라고요.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말 자체가 여러분들이 조금은 그러면 적어도 여러분들이 그러면 저한테 연락을 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이렇게 안타까운 분들은 뭐냐면 저한테 연락을 주더라도 그 여러분들 사건이 여러분들 재산이잖아요. 부동산은 여러분들 재산이잖아요. 부동산이 안 그래요?
여러분들 재산이면 여러분들이 기본 예의를 느껴야 된다. 좀 더 명쾌하게 해가지고 좀 더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그럼 질문을 하실 때 되면 음? 전화를 하시라 했을 때 여러분들이 미리 체크한 다음에 꼼꼼하게 정리한 다음에 대한 질문을 딱 하셔야 그러면 제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줄 거잖아요. 그렇죠? 응? 그리고 이게 전략을 또 세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략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 어떤 여러분들이 다급하고 뭐 이런 상황이면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좀 꼼꼼하게 지금까지 좀 공부를 좀 해와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어? 여러분들 나름대로 그 재산을 어떻게 지금 자산 가치를 높이는 부분 아니면 공동체 전체에 여러분들 자산을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미래 자산 가치든 현재 자산 가치든 또 과거에 잘못된 불법 행위라든지 계약에 의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배상이라든지 이런 걸 받을 수 있는 부분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의뢰를 딱 하실 때 저한테 물어볼 때 뜻하게 여러분들이 물어보셔야 되죠. 제대로. 저는 여러분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음, 여러분들 저는 산전수전을 겪었다고 했죠. 여러분들 산전수전을 다 겪은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은 다 안다고 그러니까 그런 사건들 많이 겪었다고 저는 바닥부터 해가지고 직접 관리단 조직부터 해가 모든 것을 다 겪어왔다고요. 밑바닥부터 해가 다 일일이 받아가면서 어떤 절차를 거치고 소송도 하고 민형사 소송부터 해서 모든 많은 것을 겪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귀담아도 이게 저분이 좀 어떻게 하는 부분을 방향을 잡아 그게 이게 판을 짜가는 거 전체 이 전략이 있죠. 전략 수립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런 부분이 아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해도 굉장히 뭐라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보면 알거든요. 이 태도 자체가 어떤 분들은 당연하다는 식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거든요. 감사함을 모르고 이런 분들 저는 있잖아요. 그 보면 압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면 그냥 둡니다, 제가. 그러니까 두나 봅니다. 그 나중에 6개월 뒤에 변호사 이렇게 선임돼서 막 하게 나중에 엉망이 돼 있거든요. 6개월이나 1년 뒤에 엉망이 돼서 그때도 또 타도입니다. 비용은 비용대로 치르고, 어? 엉망이 돼가지고, 그렇다 한 다음에, 그렇다고 제대로 됐느냐? 정말 엉망이 돼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이 여러분들이 안 돼 있으면, 사람의 기본 자세가 안 돼 있으면 이거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늘 그러잖아요. 제가 여러분들 유튜브에서나 이런 게 제가 이야기하는 거가 뭐냐면, 악마의 근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악마의 근성. 도둑놈들이 있다 있죠. 도둑놈들. 그 도둑님 누군지 알 겁니다. 어? 물론 제대로 된 경우도 있지만 시행사 시공사 중에서도 제대로 잘 하는 분들이 있지만 안 그런 그 시행사 시공사라든지 그 관리업체들 꽤 있다고 했잖아요. 어? 남의 거 그냥 남의 재산을 함부로 피해를 주고 이런 거. 음. 마찬가지라고. 여러분들도 보면 저한테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악마의 근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을 스스로가 관찰을 해보시라고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운이 풀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운이 풀린다는 것은 내가 늘상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을 잘 만나는 것이 운이 풀린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그러한 마음 자세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꼭 제가 당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의뢰하시는 분들 중에 되게 제가 뭐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뭐라는 분들이 있거든요. 나이를 불문하고 제가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이렇게 방송을 듣는 분들 중에서도 그러니까 그건 기본 자세가 안 돼 있고 이런 분들한테 되게 제가 뭐라 하거든요. 제대로 알고 난 다음에 다시 질문해라고. 어, 그러니까 끊거든요. 그렇죠? 딴게 아닙니다. 여러분들한테 뭐라 하기 위해서 생긴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재산인데 왜 그렇게 하냐는 겁니다. 여러분들 재산을 갖다가 남한테 맡겨서는 안 되죠. 여러분들이 알고 그 다음 여러분들 그러니까 변호사든 누구든 이렇게 필요한 사람이잖아요. 어? 아니면 기본 타세는 돼 있든지 여러분들이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자, 그런 부분을 제가 꼭
강조를 하는 부분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고 다음에는 좀 얼굴로 또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네요. 자, 오늘 여러분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해가 거의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그 새해에는 여러분들이 있는 집합 건물, 우리 이 나라의 집합 건물이 모두가 이게 자산 가치가 높아지면서 우리 소유자 또는 입점주분들, 그 임차인분들 모두가 정말 코로나 사태로 좀 막심하게 피해를 입고 있고 마음적으로 추스리기도 힘들 정도로 하는데 이럴 때일수록 서로 격려를 해드리도록 하고 우리 모두가 있죠. 좀 합심해서 집합 건물이 좀 더 효율적으로 그리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합심하도록 합시다. 오늘 여기까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에 걸쳐서 이 방송을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집합건물 해결사 전원진 멘토였습니다.